안녕하세요.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는 한아이, 할머니 김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렸을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그 옛날 이야기 중에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리고 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야기 속 마음씨 착한 주인공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착한 선행을 다른 이에게 베풀었는데, 이에 크게 감동한 제비와 까치가 나중에 아주 크나큰 은혜로 다시 그들에게 보답을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드리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아주 오래되고 또 뻔한 옛날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그 이유는 바로 제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삶 속에도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제비와 까치처럼 너무나도 고맙고 또 평생을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아주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선행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값진 그런 엄청난 은혜를 제가 도리어 다시 돌려받는 바람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선행들이 다 부끄럽고 또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은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제 진짜 사연을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단 한순간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두 명의 아들과 그리고 또 금쪽 같은 막내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먼저 간 남편을 골고루 다 닮아서 그런지 저희 집 아이들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그 심성이 너무나도 순하고 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흔히들 부모 속을 그렇게나 많이 썩인다는 그 무섭고도 예민한 사춘기가 대체 언제 왔다 갔는지조차 저도 모를 만큼 아주 큰 말썽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너무나도 바르고 또 예쁘게 잘 지나가 주었죠. 그리고 또 보통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평범한 남매들끼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아웅다웅 치고받고 싸우기도 한다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 아이들은 첫째와 둘째가 고작 3살, 그리고 또 둘째와 셋째가 겨우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에 아주 큰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그 우애가 아주 그냥 남달리 돈독하고 또 각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평화롭고 또 화목하기만 하던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크나큰 불행 하나가 검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닥쳐왔습니다. 바로 저희 집 첫째 아들 녀석이 이제 겨우 10살이 되던 그 어린 무렵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백혈병이라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진단을 받았던 것이죠. 첫째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첫째 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저희 부부가 그동안 둘째와 셋째를 연달아 키우느라 첫째에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제대로 다 주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어린 나이에 이토록 크고 또 무서운 병을 얻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죄책감과 또 미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또 쳐야만 했죠. 그리고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작고 또 너무나도 여린 아이에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크고 또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병을 주신 것인지 저희는 정말이지 숨을 쉴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힘겹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젊은 나이였었고 또 아이들 양육비며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주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념도 아예 없었고
또 육아휴직이라는 그런 고마운 제도 또한 감히 제가 쓸 엄두조차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아주 팍팍하고 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를 무려 3명이나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루하루 다른 동료들의 그 따가운 눈칫밥을 먹는 듯한 그런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서러운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었죠. 게다가 이제는 집안의 기둥이자 희망이었던 첫째 아들까지 백혈병이라는 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제 그 평범했던 일상에 병원이라는 그런 아주 무겁고도 또 너무나도 버거운 공간이 하나 더 추가되다 보니 더 이상은 제가 이 고되고 또 힘든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겠다는 그런 아주 안타깝고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이나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정들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은 오로지 제 첫째 아들의 그 힘든 병간호에만 온전히 전념하기로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같이 제 첫째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점점 더 아무런 핏기 하나 없이 아주 그냥 창백하게 하얘져만 가는 그 첫째 아들의 그 너무나도 작고 또 가녀린 얼굴을 힘없이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남몰래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죠.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제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그 가슴 아픈 모습을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다니 저 스스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또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떤 아이라도 한 번이라도 아파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때 제 그 처절하고 또 비참했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지 모두 다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으며 힘겹게 끙끙 앓으며 또 칭얼거리는 그 어린아이를 밤새도록 뜬 눈으로 간호하다 보면 문득 아이가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아픈 게 전부 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이 못나고 또 부족한 엄마 잘못인 것만 같고 또 아이의 그 너무나도 가느다랗고 약한 팔뚝에 싶어 럭해 멍이 들어 꽂혀있는 그 차갑고 또 날카로운 주삿바늘을 볼 때마다 차라리 저 무섭고 아픈 바늘이 내 손등에 대신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꽂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질없고 또 간절한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서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마치 끝없는 지옥 속에서 사는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매 시간, 매 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또 지독하게 비관적인 그런 나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 마치 제가 무슨 아주 크고 또 용서받지 못할 그런 끔찍한 죄라도 지은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늘 괴롭고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한번 제대로 차려봤더니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엄청난 죄책감과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 남편과 그리고 또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또 여린 저희 집 둘째와 셋째에게 온갖 종류의 짜증과 또 신경질적인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둘째와 셋째가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서럽고 또 무서웠을지 이제는 다 커서 어엿한 어른이 된 제 자식들이지만 아직도 그때 그 철없고 또 못났던 제 행동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가슴 아픈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을까요? 하늘도 저희 가족의 그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애타는 기도와 또 눈물겨운 노력을 끝내는 참아 외면하지는 않으셨던 것인지 정말이지 믿을 수도 없고 또 믿기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처럼 저희 집 첫째 아들의 그 지긋지긋하고
또 너무나도 무서웠던 백혈병이라는 병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또 저희 집 첫째, 둘째, 셋째, 저희 온 가족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크고 또 힘든 시련을 한번 제대로 다 함께 겪고 또다시 꿋꿋하게 일어서고 보니 이제 우리 가족은 앞으로 그 어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저희에게 닥쳐오더라도 다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꿋꿋하게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각오와 또 너무나도 끈끈한 유대감이 저희 가족들 마음속에 깊이 생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그 너무나도 길고 또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백혈병 투병 생활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큰 변화는 바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어엿한 작은 가게나마 자영업자 사장님이 되었다는 것이랍니다. 저는 원래도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아이들을 참으로 좋아하고 또 예뻐했는데 특히나 병원에서 그 너무나도 길고 또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바로 그 동안에 저와 그리고 또 제 아들의 그 외로운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다른 많은 너무나도 착하고 또 예쁜 어린아이들과 또 그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그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애틋한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도 아주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또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막연하고 또 거창한 그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힘이 넘치고 또 한없이 건강하기만 한 그런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매일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다시는 그 어떤 병에도 아프지 않고 더욱더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자라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희망과 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커다란 초등학교 바로 그 정문 앞에 아주 작고 또 아담한 그런 김밥집을 하나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주 메뉴는 당연히 남녀노소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 맛있는 김밥이었지만 그 외에도 매콤달콤한 떡볶이, 바삭바삭한 각종 튀김, 쫄깃쫄깃한 찰순대, 그리고 또 뜨끈한 어묵 국물 등 학생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맛있는 분식 종류의 음식들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작고 또 아담하지만 정겨운 그런 분식집이었죠.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희 집 아이들 학교 등교 준비를 다 시키고 또 가게에 나와서 그날 팔아야 할 그 수많은 김밥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고 또 준비해서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이지 여간 어렵고 또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그런 그 모든 피로와 힘듦을 아주 그냥 한 방에 싹 다 잊게 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활력소가 하나 있어서 충분히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시끄러운 학교 끝나는 종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자마자 여기저기서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희 가게를 향해 아주 그냥 신나게 웃으며 뛰어나와서는 고작 몇백 원짜리 그 뜨끈하고 또 매콤한 떡볶이 한 컵을 두 손에 아주 그냥 소중하게 꼭 쥐고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그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예쁜 아이들의 그 해맑은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때였죠. 그 너무나도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신기하게도 제 하루의 그 모든 고된 피로가 아주 그냥 눈 녹듯이 다 스르르 풀리는 듯한 그런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보람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밝은 웃음소리가 어쩌면 저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정말이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저희 집 큰아들 도윤이가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밖에 외출이라도 할 때면 꼭 제 손을 먼저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닐 만큼 저와는 아주 각별하고 또 다정한 사이였죠. 보통 그 나이의 아들들은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것조차 창피해하고 또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저희 아들 도윤이는 정말이지 남달랐고 또 제게는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 넌 엄마랑 이렇게 대놓고 손잡고 팔짱까지 끼고 다니는 거 혹시 하나도 안 창피해? 내 주변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한다면서 우리 아들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는지. 엄마 친구들은 다들 나보고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더라. 자기네 아들들은 자기랑 같이 나가도 꼭 저만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하기도 한다는데 제 물음에 저희 아들은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는 듯이 아주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창피하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동생이랑 단둘이 다니는 건 좀 낯간지럽고 또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나는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건 정말 너무 재미있어. 나는 우리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도 평생토록 같이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절대로 아들의 그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사랑스러운 대답에 저는 정말이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속 깊고 다정했던 저희 아들 도윤이가 어느덧 다 커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더니 어느 날 제 앞에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바로 장차 제 며느리가 될 아이 이진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꽤 큰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본 그 아이의 인상은 직업도 아주 반듯하고 또 성격도 꽤나 털털해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참 괜찮은 아가씨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적당하게 예의를 잘 갖추면서 싹싹하게 구는 그 모습을 보니 아, 참으로 똑 부러지고 또 야무진 아이구나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는 한동안 예쁘게 잘 만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당연히 그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기왕이면 저희가 그동안 살던 청주집을 정리하고 그 돈과 저희가 평생 동안 아껴 모아온 약간의 저축을 보태서 서울에 조금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아들 내외와 다 함께 합가해서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 그 아들 내외와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을 아주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년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겪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처참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제 친구는 평생을 과부로 혼자 살면서 오직 외아들 하나만을 금지옥엽처럼 키워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자신이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아낌없이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아들 내외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나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아들 내외의 태도가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완전 찬밥 신세로 구박만 받다가 결국에는 그 집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쫓겨나기까지 했었다는 그런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에게 살아생전에 함부로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거나 혹은 아주 큰 돈을 그냥 줄 때는 반드시 그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꼭 받아놔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되었기에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듣고 똑똑히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그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제 청주집을 판 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을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를 보태주기로 결심을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그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죠. 얘들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 만한 그런 방이 없잖니. 내가 만약에 너희랑 같이 들어가서 살려면 적어도 내 방 하나 정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청주집을 판 돈이랑 그리고 또 그동안 내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좀 보태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는 될 것 같구나. 이 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그걸로 보태서 서울에 좀 더 넓고 좋은 새 아파트를 한번 구해보렴. 대신에 내가 이 돈을 너희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너희 혹시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봤니? 바로 그거 쓰는 조건으로 내가 이 돈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너희 생각은 어떠니? 내 조건에 동의하겠니? 제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희 아들 도윤이는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듯이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곧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는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랑 부모 사이에 그런 무슨 계약서 같은 걸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기고 또 조금은 불쾌하기까지 한데요. 그런 거 안 써도 제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엄마한테 세상 누구보다 더 잘 효도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큰 돈을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그 돈 엄마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잘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 가서 쓰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저희 두 사람 다 지금 돈벌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저희 둘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올 것이고 하니까 엄마는 제발 아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아들은 아예 그 돈을 저보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면서 효도 계약서 자체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며느리 진영이는 저희 아들과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서 큰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사양하고 또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어머님 안 그러세요. 물론 어머님께서 그 돈 저희에게 안 주셔도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도 저희 집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 계약서라는 것도 저희는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저에게 그 효도 계약서까지 전부 다 쓰겠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 나서 주었고 저 또한 며느리의 그 말대로 그냥 공짜로 이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얼마라도 돈을 보태주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 제 마음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았기에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한 효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이진영은 어머니 김순이가 돌아가실 때까지 반드시 한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살아야 한다. 둘째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이진영은 어머니 김순이가 제공한 재산 3억 원을 절대로 도박이나 혹은 위험한 주식 투자 혹은 기타 유흥 생활 등에 함부로 탕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이진영은 어머니 김순이가 혹시라도 병환으로 아프게 되더라도 절대로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고 또 봉양해야만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들을 단 하나라도 위반할 시에는
어머니 김순이가 제공한 재산 3억 원은 그 즉시 곧바로 현금으로 다시 반환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그때 저희가 함께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에 또렷하게 적혀있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서에 각자의 도장까지 다 찍고 또 실제로 관공서에 가서 공증까지 아주 확실하게 다 받아놓고 나서야 비로소 다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한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내외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한 몇 개월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좋았습니다. 새로 이사간 그 집도 예전 집보다 훨씬 더 넓고 또 쾌적한 아주 좋은 곳으로 잘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 같이 살림을 합치고 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정말이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또 순조롭게만 흘러갔습니다. 새로 이사간 그 집도 예전 집보다 훨씬 더 넓고 또 쾌적한 아주 좋은 곳이었기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아무런 걱정이나 혹은 근심거리 없이 다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지낼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제 아들 도윤이는 여전히 제게 한없이 살갑고 또 다정한 아들이었고 새로운 며느리인 진영이 또한 처음에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화롭고 또 단란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산 지 불과 서너 달이라는 시간이 차에 지나기도 전부터였을까요? 서서히 아주 조금씩이지만 제 며느리 진영이의 그동안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그런 본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저와 제 아들의 그 평온했던 일상은 아주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며느리 진영이의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 지독한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게을렀고 또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초반 몇 달 동안은 제가 시어머니랍시고 집안에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제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청소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또 어쩌다 한번 밥이라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사람의 그 오랜 습관이나 혹은 타고난 천성이라는 것이 평소에 자기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어디 한순간에 갑자기 쉽게 바뀌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딱 한두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서서히 그 아이의 그 진짜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며느리는 자기 몸을 제대로 씻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회사에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머리는 그래도 억지로 감는 것 같기는 했는데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세수도 거의 안 하며 심지어 전날 밤에 했던 그 두꺼운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위에다가 또다시 새로운 화장을 덕지덕지 덧칠해서 다니는 것이 거의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그런 끔찍한 지경이었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자기가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겠다는데 제가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작 저만 불편하고 또 보기 흉할 뿐이지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터치하고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아이가 집안일이라고는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덮고 잔 이불 한번 제대로 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넣어두는 법이 없었으며 자기가 벗어놓은 옷가지 하나 세탁기에 넣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그 어떤 집안일도 제 며느리 손에 거쳐서 제대로 한번 마무리되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제 아들 도윤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혼자서 이 모든 굳은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는 나중에 저희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자기 배 아파 낳은 그 어린 자식들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주거나 혹은 씻겨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제 아들 도윤이의 몫이었죠. 그럼 그동안 며느리는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내 소파 아니면 침대에 아주 그냥 한 몸처럼 딱 붙어서 드러누워서는 하루 왼종일 TV를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군것질은 어찌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소파나 혹은 침대 위에서 온갖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며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질질 다 흘려가면서도 그걸 또 절대로 바로 치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아주 단단히 한번 말을 했습니다. 예, 아가야. 너는 어쩜 그렇게 집안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니? 너랑 도윤이 둘 다 똑같이 밖에 나가서 회사 일하고 돈 벌어오는 맞벌이 부부면 당연히 집안일도 서로 공평하게 나눠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너한테 시집살이라는 거 지긋지긋하게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혹여나 네가 내 말 한마디에 괜히 불편해하거나 마음이라도 상할까봐 그동안 내가 말을 좀 많이 아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건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당장 얼른 일어나서 좀 씻고 나와서 저녁 식사 차리는 거라도 좀 돕고 그리고 또 거실이랑 방들 어질러진 것들 청소기라도 좀 한번 싹 돌려라.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며느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또 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게 돌아오는 그 며느리의 대답이 과연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님, 저 원래 이렇게 30년 넘게 편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고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안 살림 같은 건 저보다 아범 도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범한테 다 맡기는 거니까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예,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요? 네, 그 꼴을 좀 한번 봐라. 지금도 하도 안 씻어서. 내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냄새가 여기까지 다 진동을 한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좀 제대로 차려주고 아니면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좀 해주면서 애들한테 신경도 좀 써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루 왼종일 소파에 무심하게 드러누워만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아 진짜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만 살았고 또 우리 애들도 제가 이렇게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괜히 어머님만 지금 저희 집에 같이 산 지 겨우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신 거 보시고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서로 피곤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 집에서는 그냥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런 제 생활 방식에 하루빨리 적응을 하셔야 한다고요. 제 며느리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뻔뻔하고 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그 아이가 성격이 아주 똑 부러지고 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거의 막 나가는 성격일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마침 그때 주방에서 저희의 그 시끄러운 소란을 듣고 나온 제 아들 도윤이의 그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난처해하는 얼굴을 보니 제가 더 이상은 이 집안에서 더 큰 소란을 피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나 아무 말 없이 내버려 두었네요. 그런데 그래도 제 며느리는 정말이지 그 뒤로도 제가 모르는 그런 아주 낯설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온갖 종류의 술을 다 마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온다거나 혹은 제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출복을 아주 그냥 휙휙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다거나 하는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다 싶은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때마다 제가 그런 며느리와 직접 맞붙어서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좋은 말로 타이르며 그 못된 버릇을 좀 어떻게든 고쳐볼까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전혀 조금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또 답답한 시간이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그 길고도 긴 시간 동안 제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주 가끔씩이나마 며느리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 정도는 다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다 변해버렸고 저는 결국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또 긴 암흑기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또 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또 가슴이 미어지네요.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나게 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저는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며느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묵묵히 참고 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제 아들 도윤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희 고부 갈등 때문에 아들 내외의 관계마저 어긋나게 될까봐 저는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지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얼마 못 가 제 아들 도윤이가 갑자기 제 곁을 허망하게 떠나버리는 그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변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긴 암흑기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죠. 제 아들 도윤이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약국을 하나 차려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성실하고 또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던 터라 약국 일도 제법 잘 해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또 약을 잘 짓는 그런 젊은 약사로 꽤나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약국에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은 조금은 한가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 일하던 파트타임 직원도 아직 출근하기 전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제 아들은 그만 그곳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한참 뒤에야 약국에 약을 사러 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늦은 발견이었을까요? 제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평소에 건강했던 아들이었기에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먼저 떠나신 제 남편과 똑같은 병명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그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며느리는 아들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이나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안 돼, 아들아 안 된다. 네가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어. 네가 어떤 아들이었는데, 나한테 네가 어떤 아들이었는데.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슬프고 또 기가 막혀서 거의 울부짖는 듯한 그런 소리가 절로 나왔고
제 옆에서 며느리 또한 그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울고 또 울더라고요. 저희 어린 손주들은 아직 아빠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뭔가 아주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저희 곁에 와서 함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아주 침착하고 또 의젓하게 하나하나 다 처리했던 것이 바로 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딸이 옆에서 꿋꿋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또 저희를 다독여 주었기에 저희는 어떻게든 그 끔찍했던 장례를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한동안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으며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진영이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큰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동안 며느리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또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을 더욱더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도윤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확히 8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어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아주 싸늘하고 또 냉정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이 집에서 좀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제 제 남편도 없는 이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어머님을 제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큰 충격과 함께 머리 시어머니는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아주 가볍고도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국은 무슨 얼어 죽을. 애국이야 안 그래도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의 애를 그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아놓고 이제는 하던 일까지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생겼으니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듣기 싫으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대놓고 초를 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대놓고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너무 당황하셔서 오히려 저를 두둔하며 아이고 김 여사 왜 그래?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애국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 하고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들을 마치 평생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저 맏며느리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너무 달라. 걔는 하도 생각이 깊고 또 현명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애부터 낳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사람이 다 때가 있고 또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들 하는데 윗물이 아무리 맑으면 뭐해. 아랫물이 저렇게 흙탕물인데 아니 자고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잘 키워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셋을 그냥 뭉텅이처럼 낳아놓고 그게 그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뭐. 애들 키우는 게 그게 뭐 그리 쉬운 일이라고요. 있는 만큼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자식 문제인데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서로 간에 질투나 시샘 같은 게 더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애들 키우면서 절대로 서로 차별 같은 거 안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누구는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예뻐하고 또 더 많이 챙겨주고, 또 누구는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받들고 차별하고, 또 누구는 그저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차별하면 그게 다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다 어머님 덕분에 자식 차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호호호. 그때 시어머니의 그 어이없고 또 얼빠진 듯한 얼굴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시댁 쪽으로는 아예 발길도 끊고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뭐 아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장모님께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시댁에는 발길을 끊든지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그런 굳은 생각을 했을 바로 그 무렵에 시댁에는 또 한바탕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신 거죠. 저와 제 남편이 시댁에 더 이상은 이런 부당한 취급 못 견디겠다며 한마디를 하고 자시고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는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거야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사정이시죠. 그동안 제가 어머님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는 정말이지 어머님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또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는 저랑 같이 살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깨끗하게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아주 차갑고도 매정한 말을 내뱉으면서 급기야는 이미 언제 다 싸놓았던 것인지 제 옷까지 들이며 간단한 소지품들이 들어있는 그 커다란 짐 가방들을 현관문 밖으로 아주 그냥 사정없이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또 황당하게 일어난 일이라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혹은 죄책감도 없이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도 이미 언제 다 바꿔놓았던 것인지 아무리 제가 예전 번호를 눌러봐도 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더군요. 결국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워온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며느리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고 아주 그냥 길바닥에 남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또 분한 마음에 저는 일단은 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남편과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이가 함께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말이지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내 아들이 보고 싶고 또 그립던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내 품에 꼭 안아볼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아무런 소원이 없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네가 이렇게 갑자기 없으니까 이 못난 어미가 결국 이렇게까지 처참한 찬밥 신세가 다 되어버렸네. 제발 다시 한 번만이라도 엄마한테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아? 나한테로 제발 다시 한 번만이라도 돌아와 줘. 그 며느리라는 것이, 그 못된 것이 어쩜 이렇게까지 매정하고 또 독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갑자기 제 머릿속을 아주 그냥 번뜩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작성했던 그 효도 계약서가 뒤늦게 생각이 난 것이었죠. 그동안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효도 계약서를 꺼내볼 일이 없었기에 저는 아주 그냥 까맣게 다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계약서가 제 머릿속을 아주 그냥 확 하고 스치듯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저 파렴치하고 또 배은망덕한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번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서름과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 되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혼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딱 이거다 싶어서 일단은 예전에 제가 고이 모셔두었던 그 계약서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제 나머지 짐들을 완전히 다 빼앗아오다시피 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사용하던 그 통장 뭉치들을 함께 꺼내오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계약서가 다른 서류들 사이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딱 하고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그래도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바로 그 계약서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내민 그 누렇게 바랜 효도 계약서를 한참 동안이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또 쉬운 싸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워낙에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며 무엇보다 공증까지 다 받아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싸워볼 만한 충분한 승산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 말에 저는 마치 죽어가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 아들 도윤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위임했고 그렇게 저와 그 파렴치한 며느리 이진영과의 그 길고도 지긋지긋한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에게 먼저 제가 투자했던 그 3억 원을 조용히 내놓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며느리는 아주 그냥 뻔뻔하고 또 후안무치하게 나오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온갖 종류의 막말과 또 협박까지 서슴없이 퍼부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그게 대체 몇 년 전에 주고받았던 그 계약서인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끄집어내시고는
저한테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손주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 돈을 지금 당장 다 빼앗아 가시면 우리 불쌍한 애들은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어린 것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 코 묻은 돈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다 뺏어가실 작정이세요. 그리고 참 어머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시면 좀 정도껏 없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저희가 해드린 밥 얻어먹고 또 편하게 주무시고 한 게 다 얼만데 이제 와서 그런 건 다 쏙 빼놓고 저한테 돈만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 그 돈 절대로 못 드리니까 소송을 거시든 뭐 고소를 하시든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 뻔뻔하고 또 악에 바친 며느리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소송을 걸어서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그 잘난 코를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아주 단단한 오기와 다짐이 제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와중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딸네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때 아직 결혼 전이었고 또 예술 쪽으로 일을 한답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아주 그냥 딱 방 한 칸짜리 비좁은 오피스텔을 겨우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 또한 며느리에게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그런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새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그런 딱한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거기서 제 딸과 함께 둘이서 아주 불편하고 또 궁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번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딸아이의 그 비좁은 오피스텔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아주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정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제 큰 손주 정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힘겹게 세워두고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제 큰 손주 정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상아, 네가 이 시간에 어인일이고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짐은 또 다 뭐고? 제 그 다급한 물음에 정상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주 그냥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나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 흐엉엉. 아니 이게 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것이냐. 너 혹시 집에서 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니? 할머니, 저 이제 엄마랑은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가 매일 저한테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저한테 빨래랑 청소만 잔뜩 시켜요. 저 이제 더 이상은 엄마랑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그 괘씸하고 또 악독한 며느리년의 그 파렴치한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그년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먼저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상아, 괜찮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있잖니. 울지마, 울지마. 내 강아지. 아이고,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무서웠겠니. 우리 불쌍한 손주 너무너무 힘들었겠네. 저는 그런 제 큰 손주를 제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이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딸아이와 함께 정상이가 그동안 제 어미에게서 받았을 그 모든 서름과 또 학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도윤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밥은커녕 저녁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날이 허다했고 어린 손주들에게 온갖 집안일들을 다 시켰으며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거나 혹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며느리라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제 어린 손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상처를 받았을지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몹쓸 년아, 너 대체 그동안 네 자식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내 그 어린 손주가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여기까지 제 발로 다 찾아오게 만든 것이냐. 너 애들한테 또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애미라는 작자야. 당장 네 둘째 손주까지 이리로 다 보내. 내가 네 그 더러운 손에 내 귀한 손주들 단 한순간도 더는 못 맡겨두겠으니까 어서 빨리 여기로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고함을 치자 셔머니는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아주 가볍고도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국은 무슨 얼어 죽을. 애국이 안 그래도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의 애를 그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아놓고 이제는 하던 일까지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생겼으니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듣기 싫으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대놓고 초를 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대놓고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너무 당황하셔서 오히려 저를 두둔하며 아이고, 김 여사 왜 그래?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애국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 하고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들을 마치 평생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저 맏며느리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너무 달라. 걔는 하도 생각이 깊고 또 현명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애부터 낳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사람이 다 때가 있고 또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들 하는데 윗물이 아무리 맑으면 뭐해. 아랫물이 저렇게 흙탕물인데. 아니, 자고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잘 키워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셋을 그냥 뭉텅이처럼 낳아놓고 그게 그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뭐. 애들 키우는 게 그게 뭐 그리 쉬운 일이라고요. 있는 만큼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자식 문제인데.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서로 간에 질투나 시샘 같은 게 더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애들 키우면서 절대로 서로 차별 같은 거 안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누구는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예뻐하고 또 더 많이 챙겨주고 또 누구는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받들고 차별하고 또 누구는 그저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하고 차별하면 그게 다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다 어머님 덕분에
자식 차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호호호. 그때 시어머니의 그 어이없고 또 얼빠진 듯한 얼굴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시댁 쪽으로는 아예 발길도 끊고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뭐 아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장모님께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시댁에는 발길을 끊든지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그런 굳은 생각을 했을 바로 그 무렵에 시댁에는 또 한바탕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신 거죠. 저와 제 남편이 시댁에 더 이상은 이런 부당한 취급 못 견디겠다며 한마디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고도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하여간 켄지는 아빠를 아주 그냥 빼다 박아서 할머니밖에 모르지. 우리 둘째는 제가 좋답니다. 저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 모자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전화를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뚝 하고 끊어버린 며느리는 그 뒤로는 2번 다시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 큰 손주 정상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 둘째 손주는 그때 형이 같이 할머니에게로 가자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래도 자기는 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하길래 저도 더 이상은 억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그냥 그렇게 안타깝지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 큰 손주 정상이는 저와 그리고 제 딸아이와 함께 그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며느리와의 그 지긋지긋한 효도, 계약서 관련 소송은 계속해서 아주 치열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늘이 아주 무심하지는 않으셨는지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어 그 파렴치한 며느리에게서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돈 중에서 일부인 2억 원을 다시 배상하라는 그런 아주 공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받은 그날 돌아가신 제 남편과 그리고 또 제 아들 도윤이의 그 산소에 찾아가서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또 서러움을 다 토해내며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어쩌면 앞으로 제게 닥쳐올 또 다른 더 큰 불행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정 다툼 끝에 며느리에게서 2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허탈함과 씁쓸함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 뻔뻔하고 또 후안무치했던 며느리는 법원의 그 엄중한 판결을 다 받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거나 혹은 반성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정을 나서면서 제게 다가와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짓거리더군요. 아유, 정말 재수없네. 더럽고 치사한 집구석. 내가 진짜 더럽고 안 이꼬워서 그깟 돈 그냥 준다고 쳐요. 그까짓 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에이,
더러워서 침이나 퇴 뱉고 말지. 급기야 며느리는 제 바로 앞에서 바닥에 보기 흉하게 침까지 찍 뱉으며 그렇게 지나갔고, 그 더러운 침은 제가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며 길러왔던 제 아들 도윤이의 그 고귀한 이름 위에 그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분했지만 더 이상은 그 더러운 인간과 단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 마침 제 옆에 서 있던 제 큰 손주 정상이를 보고는 아주 그냥 경멸과 증오가 가득 담긴 그런 끔찍한 눈빛으로 아이를 쏘아보더니, 야, 너는 이제 네 할머니가 내 애미다. 네가 알아서 네 할미 등골이나 실컷 빼먹으면서 잘 살아봐라. 내 그 비싼 대학교 등록금도 이제는 내 그 잘난 할머니한테나 달라고 하라고 해.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니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모진 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는 그렇게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앞에서 완전히 가버린 그 괘씸하고 또 악독한 며느리를 저희 모녀와, 그리고 또 제 손주 정상이는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그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딸아이의 그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와 법원에서 돌려받은 그 돈의 일부와 또 제 딸이 조금 보태준 돈을 합쳐서 아주 작은 방 2칸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얻어 큰 손주 정상 이와 함께 단둘이서 아주 조용하고 또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이는 그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또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고, 학교 공부도 곧잘 따라해서 늘 반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먼저 하늘로 떠나간 제 아들 도윤이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잘 키워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매일같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손주 정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군요. 그때 당시에 제 며느리에게는 이미 다른 만나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랑 하루라도 빨리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까지 매정하고 또 무자비하게 집에서 내쫓았던 것이었고, 또 그 뒤로는 그 남자랑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아나느라 하나뿐인 자기 자식들에게는 집안일이며 뭐며 온갖 셔머니는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아주 가볍고도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국은 무슨 얼어 죽을. 애국이 안 그래도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의 애를 그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아놓고 이제는 하던 일까지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생겼으니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듣기 싫으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대놓고 초를 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대놓고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너무 당황하셔서 오히려 저를 두둔하며, 아이고, 김 여사 왜 그래?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애국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 하고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들을 마치 평생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저 맏며느리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너무 달라. 걔는 하도 생각이 깊고 또 현명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애부터 낳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사람이 다 때가 있고 또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들 하는데 윗물이 아무리 맑으면 뭐해. 아랫물이 저렇게 흙탕물인데. 아니, 자고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잘 키워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셋을 그냥 뭉텅이처럼 낳아놓고 그게 그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뭐. 애들 키우는 게 그게 뭐 그리 쉬운 일이라고요. 있는 만큼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자식 문제인데.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서로 간에 질투나 시샘 같은 게 더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애들 키우면서 절대로 서로 차별 같은 거 안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누구는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예뻐하고 또 더 많이 챙겨주고 또 누구는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받들고 차별하고 또 누구는 그저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차별하면 그게 다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다 어머님 덕분에 자식 차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호호호. 그때 시어머니의 그 어이없고 또 얼빠진 듯한 얼굴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시댁 쪽으로는 아예 발길도 끊고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뭐 아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장모님께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시댁에는 발길을 끊든지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그런 굳은 생각을 했을 바로 그 무렵에 시댁에는 또 한바탕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신 거죠. 저와 제 남편이 시댁에 더 이상은 이런 부당한 취급 못 견디겠다며 한마디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굳은 일들을 다 시켰던 것이라고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까봐 제 손주 정상이가 그동안 제게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만나던 그 남자와 2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잘 만나고 있던 중에 어느 가을날 함께 등산을 갔다가 곱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낙상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며느리는 결국 그 사고로 인해 머리를 아주 크게 다쳐서 커다란 뇌수술까지 받아야만 했고 그 뒤로는 안타깝게도 몸도 제대로 잘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엉망진창의 상태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렇게 함께 살던 그 남자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제 며느리를 아주 그냥 매정하게 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무서운 형벌이자 또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서늘한 생각을 잠깐이나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그 비참한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또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제 둘째 손주 녀석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엄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소리만 지르고 엄마 이제 술 마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매일 밤 저한테 술 가지고 오라고 고함만 질러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이제 너무 힘드셔서 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맨날 안방에만 혼자 계세요. 할머니, 나도 이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작은 손주까지 이렇게 울면서 저를 찾아오는 것을 보니 저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으면 애가 아주 그냥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반쪽이 다 되어서 저한테로 그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그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외손주가 그렇게까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 한 번 안 해먹이고 그저 자기 딸만 하루 종일 멍하니 쳐다보면서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고요. 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처참한 상황에 저는 결국 제 둘째 손주까지도 제가 다 맡아서 거두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둘째 손주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짐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며느리의 집에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이미 예전에 그 앙칼지고 또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어눌하고 또 불편한 목소리와 그리고 또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여기는 또 왜 왔어? 왜 또 나한테서 돈 다 빼앗아 가고 이제는 내 자식들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갔으면서 여길 또 어떻게 뻔뻔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 내 손주 짐 가지러 왔다. 왜 당장 오늘부터 여기에서 내 손주 짐 전부 다 빼갈 거니까 너는 그렇게는 알고 있으라고 뭐야. 이게 지금 어디서 또 도둑질이야. 절대 안 돼. 절대로 못 가져가. 급기야. 며느리는 제 팔을 붙잡고는 어떻게든 저를 한번 힘으로라도 밀쳐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제 몸이 마음대로 잘 안 따라주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힘든지 그저 제 팔만 붙잡고 하염없이 흔들고만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 큰 손주 정상이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서는 자기 엄마의 그 힘없는 팔을 막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대체 왜 자꾸만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엄마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할머니한테 이러지 좀 마세요. 닥쳐, 너도 똑같아.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나쁜 것들이야.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이 어미를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버릴 수가 있냔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너희들 엄마인데, 며느리는 큰아들 정상이가 오히려 제 편을 드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주 그냥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너무나도 처참하고 또 한심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그래도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로서 꼭 한번 해줘야만 할 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차분하고 또 단호한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로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진영아. 네, 그 처절했던 지난 날들을 한번 가만히 잘 돌아보거라.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네가 내 아들 도윤이한테, 그리고 또 내 어린 자식들한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시어미인 나한테까지 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깊이 좀 돌아보라고. 만약 네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아내로서의 그리고 또 어미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 남편이나 혹은 네 자식들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않고 제대로 다 책임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끔찍하고 또 비참한 사달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과거에 대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었는지 밤낮으로 고이고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깊이 뉘우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후회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네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아주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너에게 다시 보여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네 짐 다 챙기고 그만 갈 테니 너는 여기서 몸조리나 잘하고 편히 쉬도록 해라.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버리지 마세요. 범도, 그 남자도, 이제 아픈 인간은 돈만 너무 많이, 셔머니는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아주 가볍고도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국은 무슨 얼어 죽을. 애국이 안 그래도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의 애를 그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아놓고 이제는 하던 일까지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생겼으니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듣기 싫으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대놓고 초를 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대놓고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너무 당황하셔서 오히려 저를 두둔하며 아이고 김 여사 왜 그래.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애국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 하고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들을 마치 평생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저 맏며느리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너무 달라. 걔는 하도 생각이 깊고 또 현명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애부터 낳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사람이 다 때가 있고 또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들 하는데 윗물이 아무리 맑으면 뭐 해. 아랫물이 저렇게 흙탕물인데. 아니, 자고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잘 키워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셋을 그냥 뭉텅이처럼 낳아놓고 그게 그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뭐. 애들 키우는 게 그게 뭐 그리 쉬운 일이라고요. 있는 만큼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자식 문제인데.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서로 간에 질투나 시샘 같은 게 더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애들 키우면서 절대로 서로 차별 같은 거 안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누구는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예뻐하고 또 더 많이 챙겨주고 또 누구는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받들고 차별하고 또 누구는 그저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하고 차별하면 그게 다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다 어머님 덕분에 자식 차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호호호. 그때 시어머니의 그 어이없고 또 얼빠진 듯한 얼굴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시댁 쪽으로는 아예 발길도 끊고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뭐 아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장모님께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시댁에는 발길을 끊든지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그런 굳은 생각을 했을 바로 그 무렵에 시댁에는 또 한바탕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신 거죠. 저와 제 남편이 시댁에 더 이상은 이런 부당한 취급 못 견디겠다며 한마디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서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제 자식들까지 저를 다 버리면 저는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만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제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네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면 그때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그러니 그때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몸뚱이나 제대로 건사하면서 똑바로 한번 살아보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주 똑 부러지고 또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제 두 손주들을 데리고 그 집을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훌쩍 지났네요. 여전히 제 며느리는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아이들이 외할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며느리는 그 아픈 몸이 제대로 회복이 다 안 되었고 또 여전히 그 못된 성질머리 하나 죽이지 못해서 이제는 자기 친정 엄마까지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아이들을 그 아이 엄마에게 다시 보여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 아이들이 제 어미에게로 다시 가버리면 그 어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상처를 받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며느리에게서 그나마 힘들게 돌려받은 그 2억 원이라는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제 두 손주들과 함께 오손도손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딸아이는 이제 다 커서 혼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우리 두 손주들과 함께 알콩달콩 지내면서 매일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내는 그 재미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 생활비를 예전처럼 더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인지라 대신 저희 딸아이가 이제는 그동안 하던 그 예술 쪽 일을 하면서도 아주 번듯한 직장으로 취직까지 해서 자기 어린 조카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또 필요한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손주들도 처음에는 그 제 어미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보았던 그 엄마의 그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함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금방 다 잊고 저와 함께 사는 이 새로운 생활에 아주 잘 익숙해져서 지금은 학교도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친구들과도 너무나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냥 딸에게만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다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저 같은 할머니들도 아주 쉽게 다 딸 수 있다고 하길래 그걸 부랴부랴 따고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우리 소중한 손주들 대학교 등록금도 또 제가 내줘야 하고 또 나중에는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해서 아직도 갈 길이 아주 멀고 또 험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먼저 하늘로 떠나간 제 아들 대신에 어쩌면 하늘에서 제게 이렇게 또 다른 2명의 예쁜 손주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이지 그 인생을 참으로 바르고 또 착하게 잘 살아야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저 높은 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저 깊고 어두운 낮은 곳에만 계속해서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 며느리는 항상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그냥 교만하고 또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렇게까지 매몰차고 또 비정하게 내쫓았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몸이 망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야 말았네요. 저는 그런데 이런 며느리의 그 처절한 아픔과 또 불행이 결코 통쾌하거나 혹은 속 시원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안쓰럽고 또 가엾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그 아이가 이제라도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아주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서 언젠가는 다시 자기 아들들과 재회하며 그동안 못했던 그 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멀리서나마 제 그 못난 며느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 길고도 두서없는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